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말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역 상권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부평역 지하상가도 예외는 아닌데요. 특히 부평역 지하상가 상인들은 지난 2003년 사스 때문에 큰 타격을 입은 바 있어 더욱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의 대표 상권 중 한 곳 부평역 지하상가.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 상인들은 지하상가를 찾는 손님들이 줄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매출에 아직까지는 큰 영향은 없고요. 이제 확산이 되다 보면은 조금 더 점점 더 영향은 있을 것 같아요. 지난 2003년 전 세계를 강타한 사스. 사스 사태 당시 부평역 지하상가의 매출은 약 30% 정도 떨어졌습니다. 상인들이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우려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에 상인들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 부평역 지하상가를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발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 수칙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호흡기 또는 발열 증상이 있거나 감기에 걸리신 고객님은 몸이 완쾌된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안내 방송은 물론 상가 방역도 월 1회에서 2회로 늘렸습니다. 이뿐 아니라 지하상가 곳곳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포스터를 부착하고 손 소독 시설도 설치했습니다.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그런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지하상가 많이 이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우려하는 지역 골목 상권. 불안감을 막기 위한 상인들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역 상권이 타격을 입은 모습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관광 역시 비상입니다. 인천의 대표 관광지인 차이나타운 일대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우려로 생기를 잃었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인천의 대표 관광지 차이나타운입니다. 늘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거리는 눈에 띄게 한산해졌습니다. 유명 중국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데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절반이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안타깝죠.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중국인들이 거주하며 그들의 문화가 깊게 정착한 지역. 차이나타운에서 7년째 거주하고 있는 한 중국인은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번진 중국인에 대한 무분별한 혐오 시선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마음이 아프지요. 빨리 어떻게 좀 이야기 받들어줘서 치료 빨리 해서 빨리 낫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간간히 보이는 나들이객들도 서둘러 자리를 떠나는 모습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으로 침체된 인천 차이나타운 일대는 언제쯤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인근의 인천 계양장 관광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평소 하루 평균 1000여 명이 오가는 계양장 거리는 시민들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상점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많이 줄어든 거예요? 네. 설날에도 사람 많았었는데 좀 없어졌어요. 사람이 댕기는 게 좀 줄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거리에 사람이 많이 줄었어요. 신종 바이러스가 몰고 온 공포감, 북적이던 관광지의 일상도 멈춰서게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가 국내에 확산되면서 가짜 뉴스도 생성되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시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공개하고 있는데요. 김현정 기자가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2차 감염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중국 우한시에서 온 여행객을 태우고 운전한 버스 기사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데 이어서 동승했던 안내원도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처럼 이 사람 간 전염이 가능한 걸까요? 정확한 감염원이나 감염 경로 그리고 잠복기 등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가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사람 간 감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질병관리본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 증상이 없어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파가 되는 걸까요? 현재까지 세계보건기구의 문건에는 무증상 감염의 근거가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 메르스와 사스를 포함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에서는 증상이 없을 때 전파력은 없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무증상 확진 환자 등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정확한 것은 유행이 완전히 종식된 후에 이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 그리고 혈액 분석 등을 통해서 판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접촉자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될까요? 접촉자는 이 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에 항공기와 공항, 의료기관, 일상생활 등에서 이 환자와 접촉한 인원을 대상으로 노출 정도와 보호구 착용 여부에 따라 설정이 됩니다. 특히 항공기 내의 접촉자 범위 기준은 이 항공기에 탑승한 환자 중심 전후 세열의 승객을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중심에 모두 7열이 해당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도대체 상황 종료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이 해외 유입 감염병은 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종료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안에 더 이상 환자가 발생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 안팎에서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중국 호흡기 질환 전문가 중란산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앞으로 감염 확산이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그러니까 이 다음 달 4일에서 7일 사이에 절정에 이르렀다가 그 이후 대규모 환자 증가는 줄어들 것이란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홍콩대 연구진은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4월 말이나 5월 초 절정을 지난 뒤에 6월에서 7월에나 약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예방 백신도 없고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외에는 특별한 예방 방법도 없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는 신종 코로나에 대한 발생 동향과 지역별 선별 진료소에 대한 정보가 상세히 공개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경자년 새해를 맞아 우리 지역의 신년 계획 살펴보고 있는데요. 부천시의 신년 계획 짚어보겠습니다.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시 한번 보고 오시죠. 지난주부터 우리 지역 신년 계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천시의 신년 계획 짚어보겠습니다. 김준재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 기자, 장덕천 부천시장이 지난해 성과를 확인하고 올해 시정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장덕천 부천시장이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주요 성과와 시정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장 시장은 지난해 부천시가 교통과 일자리 그리고 환경과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 실적을 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부천시 어떤 행정 능력이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요. 네. 특히 장 시장은 ITS 그러니까 지능형 교통 시스템으로 이 세계 무대에서 명예의 전당상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부천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행정구역을 광역동으로 개편을 했거든요. 36개 일반동이 10개 광역동으로 통합이 된 건데요. 예. 장 시장은 지난해 광역동 개편 전부터 이 광역동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바 있습니다. 특히 장 시장은 이 광역동 개편을 통해서 행정이나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 편의가 더 극대화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부천시의 지난해 성과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장덕천 시장이 올해 시정 계획 중에서 가장 앞에 내세운 단어가 바로 성장하는 부천이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장덕천 시장이 올해 시정 계획을 설명하면서 이 성장하는 부천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대규모 개발 사업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부천시는 현재 영상문화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비롯해서 대장 신도시 건설 그리고 역곡 공공주택 사업,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오정 군부대 개발 등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영상문화산업단지의 경우에 총 사업비만 4조 원에 달할 만큼이 대규모 사업인데요. 예. 부천시는 상동 영상단지 일대를 만화와 영화 그리고 문화 등 콘텐츠 산업의 어떤 중심지로 만들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부천시가 제출한 영상단지 부지에 대한 매각안이 부천시의회에서 이제 통과되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천시의회가 이 사업에 제동을 건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장 시장은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한 번 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 인터뷰 보시겠습니다. 지역 정치권 반대는 일부고요. 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뭐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분들이 많은데 좀 더 보완할 게 있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좀 조정할 게 있으면 시간을 두고 좀 더 조정하자는 의미고요. 시에서 의지를 갖고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 밖에도 부천시가 올해 중점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주차장 확보인데요. 이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에 전체 차량 등록 대수에 비해서 이 주차 공간 자체가 부족해서 고질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거든요. 네. 특히 뭐 주택가가 많은 원도심의 경우에는 더욱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장 시장은 주차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게 부천형 주차 로봇 개발과 이 주차장 공유 사업이 있는데요. 우선 부천형 주차 로봇은 이 사람이 운전을 해서 주차를 하는 게 아니라 주차 로봇이 차량을 들어서 주차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운전해서 주차를 하다 보면은 이 통행로라던가 어떤 여유 공간이 있어야 주차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로봇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필요가 없어져서 어떤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현재 부천시가 올해 상반기 중에서 이를 위한 주차 로봇 시제품을 출시할 계획인 상태입니다. 또 현재 스마트 챌린지 사업이라고 해서 이 주차장 공유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야간 시간의 경우에는 주택가에 이제 퇴근하거나 집에 온 차들로 주차 공간이 부족한 데 비해서 이 산업단지나 그런 경우에는 주차장이 좀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차장을 활용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거기에는 주차장을 사용한다는 건데, 문제는 주택가와 이런 유휴 주차장 공간 사이에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주차를 하고 다시 집까지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부천시는 어떤 전기차와 전동 킥보드 등 운송 수단을 제공해서 이런 편의를 도모하고 또 이 관리하는 데에다가 이제 주민분들을 넣어서 주민분들이 일자리를 좀 창출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주차난은 대다수 지자체가 겪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데요. 부천시가 로봇 개발, 또 주차장 공유 사업 같은 새로운 시도로 이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이나 주차 말고도 부천시의 올해 사업 계획 중에 눈에 띄는 단어가 바로 스마트 시티인데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부천시가 뭐 사물 인터넷이라던가 뭐 빅데이터 같은 이런 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겠다 뭐 이런 건데요. 뭐 주차와 교통 그리고 미세먼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이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분석하는 스마트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네. 부천시는 이런 분석을 통해서 향후에 어떤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또 지역에 설치된 수천 대의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범죄와 재난 상황에서 활용하는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 사업의 경우에는 이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천시는 향후에 이 스마트 시티 플랫폼을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나 이런 다양한 좀 스마트 시티 사업들과 연계해서 도시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보다 한층 성장한 부천시를 볼 수 있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진재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천 계양 방송통신시설이 완공 2년이 다 돼가도록 사실상 방치돼 있습니다. OBS 이전이 불투명해지면서 새 입주자를 찾지도 못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는 건데요. 방송국이 아닌 다른 시설이 들어설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5월 모습을 드러낸 계양 방송통신시설. 하지만 300억 원이 들어간 방송시설의 입주자 찾기는 결국 또 한 번 해를 넘겼습니다. OBS 경인TV의 이전이 불투명해지자 인천시는 지난달 말 공개 입찰을 통해 시설의 사용자를 모집했던 상황. 당시 OBS 단 한 곳만이 참여했지만 필수 서류 미비로 무효 처리됐습니다. OBS는 제어가 조건인 인천 이전을 여전히 희망하고 있지만 자금 문제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300만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방송시설이 하나도 없다는 게 매우 안타깝죠. OBS만이 계속적으로 오기를 저희들이 기대할 수가 없어서 입찰을 다시 띄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시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상파 등 방송 사업자로만 한정됐던 입주 자격을 콘텐츠 제작업체나 드라마 영화 세트장 사업까지 범위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새 기준을 검토하고 있는 인천시는 다음 달 20일 이후 계양 방송통신시설 사용 허가 재입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식사를 챙기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아동 급식카드라는 지원책이 있는데요. 경기도는 아이들이 도내 모든 음식점에서 눈치 보지 않고 식사할 수 있도록 아동 급식카드 시스템을 전면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편의점 앞에 아동급식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경기 지역 아동급식 카드 가맹점 만여 곳 중 편의점이 77%를 차지. 제휴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5곳 중 4곳은 편의점인 셈입니다. 또 일반 카드와는 다른 모양 때문에 아이들이 사용할 때 눈치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명도 안 와요. 나는 저녁에 좀 왔으면 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우리는 또 저녁에는 밥도 남고 이러니까 그랬는데 안 왔어. 못 팔았어요. 하나도. 경기도가 경기 지역 아동급식 카드인 쥐드림 카드의 시스템을 크게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식점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가맹점을 확보했던 기존 방식 대신 BC카드사 일반 음식점 가맹점을 쥐드림 카드에 자동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만여 곳에 불과하던 가맹점이 12만여 곳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오는 8월부터 도내 모든 음식점에서 쥐드림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식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양한 음식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좀 더 영양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맹점 확대와 함께 기존 마그네틱 카드 모양을 일반 체크 카드처럼 바꿔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없게 합니다. 또 손쉽게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경기슈TV 조창순입니다. 김포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불안한 시민들을 위해 24시간 전화를 열어두기로 했습니다. 김포시는 24시간 콜센터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문의나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9일부터는 김포시 방역대책본부를 재난안전본부로 격상하고 재난상황관리반 등 9개 반을 편성해 24시간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새해를 맞아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우리 지역의 단체장과 함께 새해 주요 현안과 계획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50만 대도시 진입을 앞두고 혁신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밝힌 정하영 김포시장과 함께합니다. 네, 벌써 민선 7기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절반 가까이 흘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의 시정 활동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을 하십니까? 1년 6개월의 시간을 스스로 한번 뒤돌아보면 열심히 일했다, 쉼없이 달려왔다. 네.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은 나름의 성과 있었다. 그렇게 좀 자평하고 싶고요. 네. 가장 기뻤던 것은 한 근 10년이죠. 김포도시철도가 중전철이냐 고가 경전철이냐 또 지하 경전철이냐 이 논란이 1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네. 또 두 번의 개통 지연으로 김포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셨는데 드디어 지난해 9월 28일 날 김포도시철도 골드라인이 개통된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고 성과였습니다. 가장 못내 아쉬운 것은 지금도 아쉬워요. 김포의 산업 구조를 바꿔서 미래 도시를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경제자유구역, 네. 대꼬지구 ECT 사업이 최종 산자부로부터 지정받지 못해서 독자 개발로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 또한 잘 준비하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오랜 수건 사업이기도 했던 서울 지하철 5호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최근에 방화 신정 차량 기지를 함께 이전을 한다면 그동안 참 논란이 많았었던 건폐장 이전 없이도 5호선 연장이 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김포시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인가요? 손을 들고 환영을 해야겠죠.
이 서울 지하철 5호선은 2018년도 지방선거가 있을 때 크게 부각됐던 현안이었습니다. 서울시가 방화동 서울 지하철 5호선 차량 기지를 인근 지자체에 이전하고자 하는 계획들을 세웠었고요. 네. 김포시가 그 중에 유일한 또 유리한 지역이었었고요. 방화 차량 기지 이전과 관련돼서 좀 접촉과 논의를 해 나가는 출발점에서 네. 건설 폐기물 처리장이 조건으로 붙었죠. 뭐 김포시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들이 차량 기지와 건폐장이 함께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반대했던 것이고요. 2019년도 그러한 이유로 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서울시가 방화 차량 기지 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정 차량 기지를 함께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 또 건설 폐기장과 연계시켜서 논의하지 않고 별개의 논의를 하는 식의 이런 좀 접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고무적이고 저희들이 환영할 일이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서울시하고 좀 본격적으로 서울 지하철 5호선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정 차량 기지를 이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좀 협의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김포시가 반드시 두 개의 서울 지하철 2호선, 5호선에 대한 차량 기지를 좀 유치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많은 지역민들의 수건인 만큼 저희도 한번 좋은 결과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야기 나눌 주제 참 오랫동안 이야기가 나왔었던 내용입니다. 바로 한강 시내폴리스 개발 사업인데요. 네, 새해에 좀 기대되는 것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경기도로부터 2년 연장 승인을 또 받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네,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이 한강 시내폴리스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10년 동안 참 사연 많은 사업이었습니다. 네. 2018년도 김포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아마도 가장 우선적으로 조치를 한 것이 있었는데 네. 그동안 보상 협의에 참 토지주들,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불신을 가졌던 주요 사업 시행자에 대한 출자자 변경을 했죠. 출자자 변경된 이후에 현재까지 보상 작업 등 모든 절차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사유지 한 52% 보상했고요. 공유지를 합치면 65%의 보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로부터 사업 기간을 2년간 또 연장시킴으로 해서 안정된 사업 기간과 또 사업의 가장 걸림돌이었던 주민들 간의 보상 협의가 52% 크게 65%까지 진전됨으로 해서 아마 올 10월에 기반 조성과 관련된 사업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다소 우려가 되는 것은 당초 이 시네폴리스가 이 방송 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문화 단지를 이제 조성하는 게 당초의 목표였는데 이게 상당히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를 과연 현실화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또 우려도 있습니다. 아니 사업의 내용이 변경되었다. 또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변질되었다라는 표현까지 쓰시더라고요. 최대한 변질되지 않도록 본연의 시내폴리스 사업을 좀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역사를 뒤돌아보면 벌써 10여 년 전 2008년도에 경기도 영상위원회가 영상 콘텐츠 사업에 대한 단지로 지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방송 콘텐츠 사업들 또 영화 관련 여러
사업들을 하기 위한 조치들을 한강 시내폴리스 AMC들하고 계속 좀 고민에 들어갈 것이고요. 네. 뭐 최근에 KBS 아티비전하고 방송 스튜디오 조성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고요. 최근에 좀 저희들이 좀 발빠르게 또 외부에 공개되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뭐 데이터 센터에 대한 대규모 사업이거든요. 네. 그러한 것들을 좀 계속 준비하고 좀 관련 기관들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애초에 했던 영산단지 시내폴리스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비록 현상적으로 변경된 사업들이 있다 하더라도 내용들만큼은 그 중심으로 좀 채워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인천시 의회 상임위별 현안들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산업경제위원회의 주요 현안 짚어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이제 상임위별 의원분들 만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의원으로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이제 의정 활동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의정 활동 자평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김종덕 의원님의 자평 한 말씀 듣고 싶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3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계양구민 여러분, 계양구 제2선구구 작전 1동, 작전 2동 지역구를 둔 김종덕 시의원입니다. 올해는 하얀 지태로서 쥐는 먹는 복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현재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은 2020년 경자년 염원하고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저는 상임위 활동에서 제가 자신 있게 잘했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서 역할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병기 의원께서도 지난 의정 활동 자평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평 제4선거구 김병기 시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목표로 개원한 제8대 의원 생활이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역의 심부름꾼으로서 시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평을 문화 및 패션의 도시로 만들고자 부평구청과 손을 맞잡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시고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인천시 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관련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이제 그 붉은 수돗물 사태인데요.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집행부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책들, 계획들 내놓고 있는데 무엇보다 조직의 전반적인 그 재정비가 되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먼저 김병기 의원님, 상수도 사업본부 전문성 확보책 어떻게 지금 마련되고 있습니까? 네, 작년 우리 인천은 적수 사태로 인해 인천 시민 여러분께 큰 혼란과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적수 사태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사업본부 여러 가지 문제로 발생한 인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인천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였고 그 중에 하나로 상수도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네, 그렇죠. 지난 7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25명의 위원들이 세 가지 분과 시민소통 제도 분과 조직 재정 요금 분과 기술 분과로 구성하여 상수도 분야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한 혁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기과제, 두 번째 중기과제, 세 번째 장기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조직 및 요금 체계 개선 등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박남춘 시장에게 건의안을 제출하였고 현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부터 올해 이어오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슈 바로 이제 지역화폐 인천 이음카드입니다. 인천 이음카드 빼놓을 수 없는 이슈인데요. 지난해 인천 이음카드 굉장히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재정 문제로 이제 두 차례 캐시백 인하의 아픔을 또 겪었죠. 이에 새해에는 1% 올려 최종 4%
이율로 조율을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이를 두고서 이제 오락가락 행정 아니냐 하는 이런 시민사회의 어떤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먼저 김종덕 의원님, 4% 요율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간에 인천시 지역화폐 이용카드는 국비와 지방비로 캐시백 예산을 충당하는 사업 구조 때문에 우리 인천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월 30만 원까지 결제액의 6%였던 캐시백을 3%로 조정에 이르게 되었고 금년에도 캐시백 요율을 월 30만 원 이하는 4%, 그리고 30만 원 초과는 50만 원 이하 2%, 5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는 1%를 결정하였고 캐시백의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캐시백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다양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계양 신도시 내 소각장 건립 논란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계양의 가장 큰 이슈죠. 계양 신도시 내의 이제 소각장 문제인데요. 아마 올해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 중 가장 큰 현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지만 그 도시가 들어섬에 따라서 불가피하다, 들어서는 것은 불가피하다라는 이런 입장들도 있거든요. 어떤 형태로 소각장에 들어서는 걸 막기에는 이제 불가피하다라는 이런 지적인데 김종덕 의원님께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가장 민감한 시기면서도 계양 테크노밸리 공동주택지구 개발 계획은 현재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실상 여러 관련된 법규들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고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와 더불어 인천시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폐기물 발생량 분석과 적정 처리 방안 검토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 노후 소각시설의 내구 연한을 초과한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생활 폐기물에 대한 안정적인 처리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올해 언급한 문제들을 이제 원만히 해결하는 게 우선 과제일 것 같은데요. 시의원으로서 이제 이 외에도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 올 한 해 가장 주력할 의정 활동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좀 여쭙겠습니다. 먼저 김병기 의원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는 올 한 해 부평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거기에 적극 대처하고 거기에 맞게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부평은 아시다시피 아시아 최대 규모 지하도 상가와 인천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인 부평시장이 있습니다. 부평에서 장사하고 계시는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는 보증 한도를 확대한다든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예산 지원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김종덕 의원님 가장 주력할 의정 활동 계획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상수도 문제와 하수도 분야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적수 사태로 인해 시에서 나름대로 대처를 잘해서 극복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젠 사후 관리 차원에서 올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력 전문화하고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과 고도 정수 처리 시설 공사 등을 통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시민들이 사용한 물을 잘 관리하여 바다로 보내는 하수도 문제가 남는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일반 가정보다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가 문제가 될 것이고 또한 공공 폐수 처리 시설 적절한 운영과 사업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고.
PK 지역 차출설이 끊임없이 돌았던 김두관 의원이 양산을 출마를 확정했습니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다. 가장 어려울 때 저를 품어준 김포였기에 거절해보기도 했지만 정치인으로서 소명을 외면하기 어려웠다. 양산 출마를 공식화하며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심경인데요. 김두관 의원이 양산행을 결정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김포갑이 어떤 인물이 오느냐가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됐습니다. 전략 공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역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연말부터 이제 끊임없이 양산 출마설이 돌았지만 김두관 의원은 거듭 김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제 강조를 해왔는데요. 하지만 결국 양산행을 결정을 했습니다. 정준욱 기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네, 어쨌든 22일 날 서울 용산구였죠.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민주당 총선 입 후보자 전현직 의원 교육에서 이해창 당대표가 이제 김두관 의원에게 경남에 출마할 거 직접 권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고사했던 김두관이 이제 좀 결심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김두관이 24일이죠. 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20대 총선에서 당선시켜준 김포 지역 구민들께 감사를 전한다면서 당 요청과 결정에 따라 지역구를 옮기게 되었다는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고 얘기했고요. 피할 수 있다면 정말 피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 무거운 짐을 집을 수밖에 없는 것이 본인의 또 숙명이고, 하지만 당과 시대의 요구를 끝으로 외면하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당 지도부에서 이번 총선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PK 지역 이 선거를 위해 이 지역으로 나가 분위기를 이끌어줄 것을 요청했다고 자신의 고민을 좀 신경을 밝히겠습니다. 네, 조승현 전 의원님께 좀 여쭙고 싶어요. 예. 김포 지역 내 민주당 당원들의 분위기가 솔직히 전 좀 가장 궁금하거든요. 대체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인지 아니면 좀 배신감이라고 할까요? 김포를 버렸다는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그 많은 당원들이 이제 뵀을 때 하시는 말씀은 1월 20일 경에 그 보도를 접하고서 많은 당원들이 당혹스러움과 또 안타까움의 그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동안 지지하고 절대적으로 응원했던 분이 이렇게 불가피하게 떠나지만 그거에 대한 서운함이 같이 마음에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당원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전국적 그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 당의 그 전략적 지역 중 하나인 PK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또 PK 지역이 지난 지방선거와는 다른 분위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승리해야만 우리가 총선의 과반수 이상에 압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그 주도할 인물이 필요한데 우리가 지역적 그런 틀에 묶어두는 것보다 더 큰 정치, 더 큰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안타깝고 서운하지만 그래도 가는 거에 대한 대체적으로 수용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 지도부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한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본인의 의지도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정말 갈 뜻이 없었는지도 좀 궁금하기는 한데 김두관 의원의 이제 향후 정치적 입지를 놓고 본다라면 이번에 이렇게 옮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좋은 뜻으로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당에서 이렇게 명분을 만들어준 것 같다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정치인 중에 굉장히 쇼맨십이 별로 없으시고 진정성 있는 정치인 중에 한 분이었다. 그러니까 조금은 선의의 거짓말을 하면 괜히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그런 순수한 면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요. 예정된 수순으로서 이렇게 이걸 양산으로 갈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이 그걸 반증한다고 봐요. 하나는 지난 4년 동안 그 고촌 지역 사무실을 불과 한 달 전에 풍무동으로 이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 양산을 사전부터 갈 생각이 있었다라면 한 달만 사용하려고 새로운 건물로 이전할 굳이 사무실을 옮길 그게 어떤 하나의 반증이 아니겠나. 또 하나는 1월 초에 뭐 예비 후보가 이제 그 출판 기자회를 했는데 저하고 이제 서울시 의회 의장하고 같이 세 사람이 차를 한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오랫동안 그 자치분권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양산의 그런 출마의 요청이 직간접적으로 없지 않아 있는데 자치분권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그 지역에서 준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자리를 내가 가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삶과 정치적 행로하고는 이율배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요청을 설령 하더라도 이런 논리를 가지고 김포를 지켜나가겠다라는 명확한 입장인데 그 표현은 굉장히 진심 어린 또 시민과 그 전에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려는 그런 의지의 발로였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무주공산이 된 이제 김포갑 누가 총선에 출마할 것이냐 이게 또 핵심 이슈거든요.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유영록 전 김포시장 그리고 허숙정 예비 후보 두 명의 예비 후보가 현재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략 공천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가능성 예. 얼마나 보세요? 지금 이제 아마 정확히 정해진 건 아니고요. 네. 우리 당에는 전략지역 선정관리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에서 이제 전략지역을 선정하고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 발표한 15곳에 우리 김포는 포함되지 않았다. 근데 이제 김두관 의원님께서 이제 양산을로 출마할 거라는 그 보도를 접한 이후에 일부 종편에서 김포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선정됐다라고 발표했는데 보도를 했는데 그것은 명백한 오보다. 왜냐하면 팩트가 아니다. 전략 선정 관리위원회에서 선정을 안 했고 또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늘 현재까지는 그건 오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전략적으로 선정되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현역 의원이 출마를 안 한다든지 현역 의원이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전한다든지 또는 이제 지역위원장이 공석인 지역을 대상으로 이제 전략적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김포가 전략적으로 선정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의 여지가 좀 있는 거죠. 네네. 지금까지는 전략적으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또 현재 우리 갑에는 현재 그 당의 공식 절차에 의해서 유영록 예비 후보가 또 열심히 뛰고 있고 또 허숙정 모두 뛰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또 기경환 후보가도 또 예비 후보로 신청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후보들 속에서 당이 더 큰 어떤 전략적 판단을 하지 않겠냐. 네네.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준혁 기자, 그 김포갑 언제쯤 후보 윤곽이 잡힐 것으로 봐요? 그래서 공모망은 어디 28일에 다 마감이 됐고요. 네. 당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조금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전략 공천에 내려온다면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같이 경선할 것인지 아니면 그분을 밀고 날 것인지 이 부분 따라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요. 전략 공천 아직까지 말씀하신 대로 정해진 현재까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에서 정말 수기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인천을 대표하는 대학 인하대. 인천을 넘어 전국에서도 이름을 떨치는 학교인데 인하대는 왜 인하대일까? 인천의 밑쪽에 있어서? 그러면 인남대여야 하는 거 아닌가? 학생들은 알고 있을까? 물어봤다. 인천 하와이. 인천 하와이 아닌가요? 저희 신입생 때부터 많이 물어봐가지고 알려줘가지고 알고 있어요. 19세기 후반 열강의 이권 개입으로 조선은 혹독한 사회적 혼란을 겪게 된다. 특히 일본이 한국의 곡물을 대량으로 반출해 가면서 빈곤이 가속화됐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 이민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민지 중 하나가 바로 하와이였다. 당시 하와이에서는 설탕의 수요가 늘면서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는데 조선인 노동자들이 하와이행을 택한다. 이후로도 그 이제 노동력이 더 필요하게 되니까 이제 조선에 우리 이제 조선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한 배경으로 이제 알렌 공사가 고종 황제에게 그 하와이 이민에 대한 건의를 했고 고종 황제가 이를 허가함으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공식 이민이 시작이 되게 된 것이고 제물포를 떠난 조선인 102명은 1903년 1월 13일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한다. 그들이 대한민국의 첫 이민자다. 이후 1905년 하와이 65개 농장에서 한인 5,000명이 생활하게 이른다. 뜨거운 햇살 아래 힘든 노동을 견뎌내야 했던 조선인 이민자들. 그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번 돈의 상당수를 독립운동 자금으로 보낸다. 다양한 분들이 갔지만 새벽 한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했고 뭐 하루에 1시간 정도 이제 휴식을 취하고 나머지는 노동을 했다 그래요.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을 하셨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썼던 그런 것은 높이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50년 후 성공적으로 하와이에 정착한 조선인 이민자들은 고향인 한국으로 시선을 돌린다. 그리고 이민 50년을 기념해 떠나온 인천에 대학교 건설 계획을 추진하는데 그것이 바로 인하대. 하와이 동포들의 성금과 하와이 한인 기독교 학교 매각 대금을 합친 15만 달러가 인하대학교 건립에 마중물이 된다. 거기에 그 하와이에 있던 한인 기독 학원의 매각 자금이 인하대학 설립의 어떤 씨앗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하와이로 이민을 갔던 분들이 다시 고국으로 되돌아온 그런 뭐 디아스포라의 어떤 귀환이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문을 연 학교가 바로 인하공과대학, 인천의 인과 하와이의 하를 합친 이름이다. 특히 이민자들은 미국의 MIT 같은 세계 제1의 공과대학이 고국에도 생기길 희망했는데 인하대 공대가 유명한 것도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 때문이 아닐까. 이후 1971년 종합대학으로 승격하면서 지금의 인하대학교가 된다.